오늘 경기, 한국사에서 제일 위험한 매치업 중 하나갑니다. 세종대왕 vs 광개토대왕. 둘 다 대왕입니다. 둘 다 교과서에서 왕관 씌워주는 레전드고, 둘 중 한 명을 올리면 다른 한 명 지지자들이 바로 반발하는 그 급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은 칭찬대회 아닙니다. 오늘은 더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한국사의 국가 레벨을 더 올려놓았나? 이 질문이 왜 잔인하냐면 두 왕의 승부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문명으로 싸우는 왕이고 광개토는 힘으로 싸우는 왕입니다. 세종은 글자, 과학, 제도, 교육, 생산성을 올려서 나라를 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한번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라가 스스로 강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타입이죠. 반면 광개토는 전쟁과 확장으로 고구려의 체급을 바꿔버린 왕입니다. 국가가 주변을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주변이 고구려를 피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교 박싱은 결국 이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무엇인가? 칼과 영토냐, 글자와 제도냐, 패권이냐, 문명이냐, 확장이냐, 내실이냐? 오늘 심판은 감정으로 판정 안 합니다. 기준을 5가지로 고정합니다. 첫째, 국가 확장. 영토와 패권을 누가 더 키웠나? 둘째, 제도 설계.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누가 더 강하게 만들었나? 셋째, 문명 업그레이드. 후대까지 바꾸는 발명과 지식의 레벨업을 누가 해냈나? 넷째, 군사외교. 국제 질서를 누가 더 유리하게 만들었나? 다섯째, 장기유산. 왕이 죽은 뒤에도 남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힘을 누가 남겼나? 이 기준으로 보면 광개토는 1번과 4번에서 무섭게 치고 들어올 거고 세종은 2번과 3번에서 거의 KO급 임팩트를 보여줄 겁니다. 승부는 결국 5번 장기유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둘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하면 자꾸 싸움이 이상해져요. 왜냐면 두 사람은 같은 분야의 왕이 아니라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서로 다른 루트를 택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더 멋있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큰 변화를 남겼냐로만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발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만약 글자가 없었다면 세종의 나라는 강했을까요? 반대로 만약 힘이 없었다면 광개토의 나라는 살아남았을까요? 결국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필요를 인정한 상태에서 누가 더 결정적이었는지 가려보는 겁니다. 이제 라운드 들어갑니다. 라운드 1 세종대왕. 문명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 시스템형 왕의 득점과 감점을 뜯어봅니다. 라운드 2 광개토대왕. 힘으로 국가의 체급을 올린 패권형 왕의 득점과 감점을 뜯어봅니다. 그리고 라운드 3에서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심판이 판정을 내립니다. 자, 라운드 1. 세종대왕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세종대왕. 세종은 착한 왕으로만 기억되지만 오늘은 그 프레임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세종은 인자에서 위대한 게 아니라 국가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즉, 세종은 감동형 리더가 아니라 설계형 리더예요. 나라가 오래 가려면 영웅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세종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첫 번째 득점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훈민정음입니다. 세종이 글자를 만든 건 백성을 사랑해서라는 미담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글자는 국가의 생산성입니다. 글자가 있으면 지식이 축적되고, 지식이 축적되면 행정이 빨라지고, 행정이 빨라지면 국가가 강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기존의 문자는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했고, 그 독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권력 구조에 균열을 냅니다.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도구가 생기면 교육이 넓어지고 정보의 흐름이 바뀌고 국가가 사람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건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명 업그레이드입니다. 세종은 전쟁 없이도 국가 레벨을 올리는 치트키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득점은 과학기술과 국가 운영의 정밀도입니다. 세종은 학자를 좋아한 왕이 아니라 학자를 국가의 엔진으로 쓴 왕입니다.
천문, 역법, 시간 측정, 기상 관측 같은 분야를 정리한 건 멋있어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국가 운영은 결국 예측력 싸움입니다. 비가 언제 얼마나 오느냐, 계절이 어떻게 바뀌느냐, 시간을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세금과 군역, 농업 생산에 직결됩니다. 세종은 나라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쌓이면 국가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 체력은 결국 국방으로도 연결돼요. 배고픈 나라가 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점은 민생과 제도의 현실화입니다. 세종은 법과 제도를 백성이 체감하도록 조정하려 한 흔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생산력 차이를 고려하고 세금의 기준을 정교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화려한 업적처럼 보이지 않지만 장기전에서 가장 강합니다. 국가가 오래가는 이유는 큰 영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금이 예측 가능하고 행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그 당연한 조건들을 끌어올린 왕입니다. 네 번째 특점은 국경의 확정입니다. 세종은 대외 정복 전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북방에서 국경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확장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나라가 오래 가려면 국경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종은 무리한 팽창보다 방어선과 거점이 유지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선택을 한 거죠. 이건 군사에서 매우 고급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세종은 완벽한 왕 아니냐? 아니요. 세종에게도 감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점은 스캔들이 아니라 구조의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 감점은 중앙집권의 강화입니다. 세종의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국가는 더 촘촘해집니다. 촘촘한 국가는 백성에게 편리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강해질수록 통제도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종은 폭군이 아니었지만 그가 만든 정밀한 국가 운영은 국가의 손이 닿는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이건 후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감점은 세종 개인 의존도입니다. 세종의 업적은 너무 크고 너무 촘촘해서 오히려 후대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왕이 바뀌면 성과가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종은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끝까지 살리는 건 후대의 역량입니다. 세종은 레벨업을 시켰지만 그 레벨을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세종대왕은 전쟁으로 나라를 키운 왕이 아니라 글자와 과학과 제도로 나라의 체급을 올린 왕입니다. 문명 업그레이드, 데이터 기반 운영, 민생제도의 정교화, 국경 안정. 이 네 가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특점입니다. 감점은 중앙집권 강화라는 그림자와 세종 개인 역량이 너무 컸다는 후대 재현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세종 득점이 더 크다 또는 세종 감점이 더 크다. 그리고 이유는 한 줄만. 문명이 힘이다. 힘이 없으면 문명도 지켜지지 않는다. 라운드 2. 광개토대왕. 이제 링 위에 올릴 선수는 문명으로 국가 레벨을 올린 왕이 아니라 힘으로 국가 체급을 바꾼 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한국사에서 몇 안 되는 패권형 국왕이에요. 중요한 건 광개토를 칭송으로만 보면 반쪽이고 비난으로만 봐도 반쪽이라는 겁니다. 광개토는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고구려를 전쟁으로 굴러가는 국가로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화도 악마화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남겼는지 차갑게 채점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틀부터 잡고 갑니다. 광개토대왕은 391년에 즉위해 413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에 동북아는 약한 나라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북쪽과 서쪽엔 여러 유목군사 세력이 끊임없이 움직였고 남쪽엔 백제가 강했고 동남쪽엔 신라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냥 방어만 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광개토의 전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맞고 버티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나라로 만들자.
여기서부터 광개토의 첫 번째 특점이 나옵니다. 광개토의 가장 큰 무기는 전쟁을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통 왕이 전쟁을 하면 전쟁은 그때그때 터지는 이벤트로 끝납니다. 그런데 광개토는 전쟁을 국가 전략으로 씁니다. 즉, 싸움의 목표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다음 싸움을 줄이기 위한 구조 설계였던 거예요. 첫 번째 특점, 패권 확장과 영향력의 확대. 광개토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영토를 얼마나 넓혔냐부터 떠올립니다. 맞아요. 광개토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광개토 이후 주변 국가들이 고구려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백제가 고구려를 의식하고 신라가 고구려를 끌어들일 만큼 의지하고 북방의 여러 세력이 고구려의 반응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 질서에서 강국의 조건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대가 이미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광개토는 그 단계에 고구려를 올려놓습니다. 이건 국가 체급 상승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특점, 남쪽 전선, 백제와의 주도권 싸움. 광개토는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 경쟁에서 백제와 부딪힙니다. 여기서 광개토의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한반도 질서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백제가 남쪽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고구려는 북쪽에서만 강한 나라로 남습니다. 반대로 고구려가 남쪽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면 한반도 질서의 중심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광개토는 그 중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댓글 전쟁이 나올 겁니다. 광개토가 남쪽을 누르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결국 분열됐을 것이다. vs 남쪽 개입은 오히려 반발과 갈등을 키웠다. 둘 다 말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광개토가 남쪽을 국가 전략의 무대로 만든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특점, 동남쪽 전선, 신라 구원과 개입. 광개토의 결정 중 상징성이 큰 장면이 있습니다. 신라가 외부 압력에 흔들릴 때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개입해 신라를 돕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가 단순히 북쪽 강국이 아니라 한반도 질서의 조정자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논쟁이 큽니다. 구원이냐 개입이냐? 구원이라면 고구려는 우방을 도운 것이고 개입이라면 고구려는 남쪽 국가를 영향권에 넣은 겁니다. 광개토는 이 회색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왕입니다. 강국은 늘 그렇게 합니다. 도와주면서 묻고 지켜주면서 영향력을 얻습니다. 광개토는 그걸 했습니다. 네 번째 특점, 북방과 서쪽 전선, 위협 제거와 완충지대. 광개토는 남쪽만 본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구려에게 더 치명적인 건 북방과 서쪽의 불안정이었습니다. 북쪽의 여러 세력은 계절과 기회에 따라 국경을 흔들 수 있고 서쪽에 강한 세력이 자리 잡으면 고구려는 항상 두트 전쟁 위험을 안게 됩니다. 광개토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광개토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광개토는 단기 방어로 끝내지 않고 다음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먼저 때려서 거리를 벌리는 방식을 씁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완충지대를 만들고 상대의 공격 루트를 끊고 고구려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게 패권국가의 사고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특점, 국가 자신감과 정체성의 상승. 이건 숫자로 안 잡히지만 국가 운영에서 엄청 큽니다. 광개토는 고구려에게 우리는 확장할 수 있다는 기억을 남깁니다. 이 기억은 병사들의 사기, 귀족들의 충성, 백성들의 국가 기대치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복은 허세라고 말하지만 강대국의 정체성은 결국 가능성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광개토는 그 기억을 남겼고 그 기억은 장수왕 시대로 이어지며 고구려의 황금기를 밀어 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광개토의 득점입니다. 정리하면 광개토는 고구려를 패권국가로 바꿔 동북아의 질서를 흔든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점으로 갑니다. 광개토는 득점만큼 감점도 큽니다. 왜냐하면 패권의 비용은 항상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점, 유지비가 높은 국가 모델.
광개토의 확장과 개입은 강력하지만 그건 곧 유지비입니다. 땅을 넓히면 지켜야 하고 영향력을 만들면 관리해야 하고 주변이 두려워하면 동시에 연합도 생깁니다. 패권 국가는 늘 전쟁에 이겨도 다음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광개토는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후대 왕이 똑같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팽창은 되돌림 비용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세종과 대비가 생깁니다. 세종은 시스템을 남기려 했고 광개토는 힘의 질서를 남깁니다. 힘의 질서는 왕의 역량에 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의 빌드는 화려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두 번째 감점. 전쟁 중심 국가 운영의 그림자. 광개토의 전쟁은 국가를 강하게 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사회는 군사화됩니다. 군사 귀족의 힘이 커지고 전쟁 성과가 곧 권력의 기준이 되고 내부 행정이나 민생의 디테일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 싸움이 벌어집니다. 전쟁 없으면 나라가 사라진다. vs 전쟁이 나라를 갉아먹는다. 둘 다 역사에서 반복된 진실입니다. 광개토는 전쟁으로 국가를 살렸지만 동시에 전쟁이 국가 운영의 중심 언어가 되도록 만든 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감점. 기록의 한계가 만드는 평가의 위험. 광개토는 영웅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보는 광개토는 전쟁 기록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내정과 제도 설계가 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개토를 세종처럼 제도와 문명으로 직접 비교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생깁니다. 광개토는 전쟁의 왕으로 보이고 세종은 문명의 왕으로 보이죠. 하지만 심판은 이렇게 봅니다. 기록이 전쟁 중심이라는 건 적어도 광개토의 국가 운영에서 전쟁이 핵심 축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가도 그 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광개토는 그만큼 군사외교형 리더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점. 주변 질서의 반발과 장기 갈등의 씨앗. 패권 국가는 질서를 만들지만 동시에 반발도 만듭니다. 광개토가 강해질수록 주변은 고구려를 견제할 이유가 생깁니다. 당장 눈앞에서 굴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광개토의 승리는 그 순간의 KO일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또 다른 적을 만드는 빌드이기도 합니다. 이건 광개토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패권 국가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심판표에는 감점으로 들어갑니다. 강해졌지만 더 많은 적을 만든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광개토를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광개토는 문명으로 나라를 바꾼 왕이 아니라 힘으로 국제 질서를 바꾼 왕입니다. 그의 업적은 고구려를 패권 국가로 만들었다는 데 있고 그의 비용은 그 패권을 유지하는 부담을 후대가 안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라운드 1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 레벨업은 무엇입니까? 영토와 영향력, 외교 질서의 변화가 국가 레벨업이라면 광개토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글자와 지식, 제도와 생산성처럼 왕이 죽은 뒤에도 남는 시스템이 국가 레벨업이라면 광개토는 세종과 다른 방식의 왕입니다. 강하지만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광개토 득점이 더 크다 또는 광개토 감점이 더 크다. 그리고 이유는 한 줄만. 국가는 힘으로 산다. 확장은 유지비 때문에 위험하다. 패권이 있어야 문명도 지킨다. 문명이 없으면 패권도 오래 못 간다. 다음 라운드 3에서 세종의 문명 빌드와 광개토의 패권 빌드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최종 판정 들어가겠습니다. 라운드 3 최종 판정 라운드. 자, 이제 진짜 심판 들어갑니다. 세종대왕 vs 광개토대왕. 둘 다 대왕인데 승부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종은 문명과 제도로 국가를 올렸고 광개토는 힘과 전쟁으로 국가의 체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은 결국 국가 레벨업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싸움입니다. 저는 기준을 5개로 고정한다고 했죠. 1. 국가 확장 영토 패권. 2. 제도 설계 국가 운영 시스템. 3.
문명 업그레이드 글자교육 과학기술. 4. 군사외교 국제 질서에서의 위치. 5. 장기 유산왕이 죽은 뒤에도 남는 힘. 이제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채점합니다. 첫째, 국가 확장. 이 항목은 광개토 승입니다. 광개토는 고구려를 주변이 계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이겼다는 수준이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서 고구려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만들었어요. 세종은 확장보다 안정과 내실을 택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광개토의 득점은 압도적입니다. 둘째, 제도 설계. 이 항목은 세종승입니다. 세종의 강점은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나라가 스스로 잘 돌아가게 했다입니다. 세금, 행정, 학문, 기술이 국가 운영과 연결되도록 설계했고 국가가 감이 아니라 기준과 데이터로 움직이게 만든 방향이 분명합니다. 광개토는 패권형 왕이었고 제도 설계가 약했다기보다 전쟁과 외교에 더 큰 비중이 실린 왕입니다. 이 항목은 세종의 승리로 봅니다. 셋째, 문명 업그레이드. 여기서 세종은 KO급입니다. 글자 하나가 바꾸는 건 문자만이 아닙니다. 교육, 행정, 지식 축적, 사회의 정보 흐름이 통째로 바뀝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을 국가의 엔진으로 쓰며 생산성과 운영 정밀도를 끌어올린 것도 큽니다. 광개토는 문명 업그레이드보다는 패권 확장에 특화된 왕이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세종의 압승입니다. 넷째, 군사외교. 광개토 우세입니다. 광개토는 전쟁을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돌리며 주변국의 선택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세종도 국경 안정과 북방 거점 정비로 지키는 힘을 만들었지만 국제 질서를 직접 흔든 파워는 광개토 쪽이 더 큽니다. 이 항목은 광개토가 앞섭니다. 다섯째, 장기 유산. 여기가 최종 승부처입니다. 광개토의 유산은 강한 고구려라는 기억, 그리고 패권의 경험입니다. 이건 민족 서사에서도 강력하고 국가의 자신감이라는 자산을 남깁니다. 하지만 패권은 유지비가 높고 왕의 역량에 더 의존합니다. 강한 왕이 이어지면 계속 가지만 약해지면 반작용도 크게 옵니다. 세종의 유산은 왕이 바뀌어도 남는 시스템입니다. 글자, 지식, 제도, 운영의 정밀도. 이건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국가의 기본 체력을 올립니다. 즉 한 번의 대승이 아니라 계속 강해지는 구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심판 판정,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국사 전체에서 국가 레벨을 올려놓은 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세종대왕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판정승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광개토는 국가의 외형과 위상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왕입니다. 그 임팩트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레벨을 결정하는 건 결국 문명과 제도, 생산성과 교육, 지식의 축적입니다. 이건 왕이 죽은 뒤에도 남아 다음 세대를 강하게 만듭니다. 세종은 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 기준에서 더 강합니다. 다만 단서도 붙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의 본질은 힘이라고 믿는다면 이 판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약하면 문명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그 기준에서는 광개토가 승자예요. 하지만 제가 심판으로 택한 기준은 역사를 오래 바꾼 힘입니다. 그 힘은 문명과 제도에서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세종 판정승입니다. 이제 여러분 판정도 받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경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